어흑. 아버님, 제발 멈춰주세요. 아버님의 중심이 어느새 제 몸에 닿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정말이지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아버님은 멈출 생각은커녕 오히려 저를 사정없이 밀어붙이고 짓누르며 제 안을 거칠게 헤집어 놨습니다. 그날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 하는 순간 아버님은 저를 창고로 불렀습니다. 녹차 저장 창고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창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햇빛마저 어둡게 느껴졌고 평소에는 향긋했던 녹차 냄새가 갑자기 숨이 막힐 것처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 음성 속에 제가 알아채지 못했던 위험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던 거죠. 시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에서 시작해 허리춤에 닿았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방이 녹차 포대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봤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던 자애로운 아버지의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음흉한 저를 사냥감처럼 바라보는 시선이었죠. 저는 필사적으로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이미 잠겨 있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창고 밖까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그날 이후 녹차 향기는 제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어요. 한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 그 향은 이제 악몽을 불러오는 신호가 되어버렸습니다. 녹차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날의 공포가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믿을 수 없는 배신과 그녀의 완벽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면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로 숫자 2를 남기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메이. 올해 26살 베트남 여성입니다. 고향은 붉은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하노이 근처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어요.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서 저는 5남매의 셋째로 태어났죠. 부모님은 평생을 농사에 매달렸지만 우리 가족의 배를 채우기엔 늘 부족했어요. 특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엔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메이, 미안하다. 대학은 보내주지 못할 것 같구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러던 중 마을의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한국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경상남도 하동에서 차 농장을 경영하시고 인품도 훌륭하답니다. 중개인이 보여준 사진 속 남자는 김기철 씨. 저보다 18살 많았지만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정말 따뜻하신 분이고 며느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세요. 기철 씨가 직접 베트남에 와서 저를 만났을 때 한 말이었어요. 그는 차 농장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죠. 봄이면 온 산이 연두빛 차밭으로 물들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기철 씨는 시아버지도 정말 좋은 분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평생 농사만 지으신 순박한 분이라 며느리가 오면 손녀처럼 예뻐하실 거라고 했죠.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가족들도 좋아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잡고 힘들어도 참고 잘 살라고 하셨어요. 그곳이 이제 제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지금도 기억해요. 기철 씨가 마중 나와서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보성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산빛 아래 펼쳐진 푸른 녹차밭을 보며 저는 탄성을 질렀어요. 집에 도착하자 시아버지가 나와 계셨어요. 70대로 보이는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멀리서 고생 많았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를 띠시며 이제 여기가 제 집이라고 하셨죠. 결혼 후 첫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어요. 기철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었고 주말엔 보성의 명소들을 구석구석 안내해 주었어요. 시아버지도 정말 좋으셨어요. 농사일은 시키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제가 도우겠다고 하면 말리셨죠. 며느리가 무슨 농사일을 하느냐며 집안일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매일 맛있는 반찬들을 해주시고 베트남 음식이 그리울 때면 재료를 사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난했던 베트남에서의 삶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상한 징조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봄 녹차 수확철이 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기철 씨가 녹차 판매 때문에 서울로 자주 출장을 가게 되면서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만 남게 되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친절하셨고 저도 그분을 친아버지처럼 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는 눈빛이 묘하게 달라졌고 가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거나 허리 쪽으로 팔을 감싸는 등 예전의 느낌과는 뭔가 달랐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시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기철 씨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집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철 씨가 서울로 출장을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엔 2-3일이던 출장이 일주일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만 남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때부터 시아버지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자애로운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등 뒤로 낯선 숨결이 파고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에 내려앉는 순간 단순한 위로가 아닌 묘한 열기가 제 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손길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고 무겁고도 뜨거운 기운이 서서히 제 몸을 휘감으며 안쪽까지 스며드는 듯 했어요. 녹차 향기로 가득한 공기는 달콤하기보다 눅진하게 엉겨붙었고 숨조차 깊게 들이쉬기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제 옆에서 내려다보던 눈빛은 자애가 아닌 욕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격려의 손길이 아니라 뭔가 끈적한 느낌이었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환해졌다며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시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기철 씨가 없는 날이면 거실은 이상한 기운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괜히 발소리를 크게 내며 서성였고 제 방 앞을 몇 번이고 오갔습니다. 제가 안에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일부러 헛기침을 흘리거나 문고리를 느리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쇠붙이가 덜컥거리는 소리에 제 심장은 목 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숨결 하나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집이라는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은 어느새 달콤한 녹차 향과 함께 끈적한 긴장으로 가득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시아버지가 저를 녹차 창고로 부를 때였어요. 농장 한쪽에 있는 거대한 창고는 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녹차 포장을 정리해야 한다거나 창고 안을 청소해야 한다는 핑계로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곤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죠. 하지만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희미한 전구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녹차 특유의 진한 향과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뒤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날도 창고로 불려 들어갔는데 시아버지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위험을 깨닫고 뒷걸음질 쳤어요. 평생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그 인자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에 번들거리는 낯선 남자의 얼굴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쳤지만 남자의 완력 앞에서 제 저항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제 울음은 쌓인 녹차 상자들에 흡수되어 메아리가 될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녹차 창고는 제게 지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기철 씨가 집을 비울 때마다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저를 그곳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이대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먼 타국에서 제가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 신분증과 통장,
여권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끔찍한 건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기철 씨가 돌아오면 시아버지는 다시 자애로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어야 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그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한식탁에 앉아 태평하게 녹차를 우려 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녹차의 은은한 향기는 이제 제게 역겨운 악취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기철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일들을 눈물을 쏟으며 겨우겨우 이야기했어요. 제 말을 듣는 기철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저는 그가 저를 위로해주고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추궁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제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기철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한 끝에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당신이 며느리로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적적하시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저지른 끔찍한 짓을 그저 외로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남편은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묵의 공범자였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애써 모른 척해왔던 것일지도 몰랐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제 이 지옥에서 저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의 배신은 시아버지의 폭력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저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이에요. 어느 날 기철 씨가 또다시 서울로 출장을 떠났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그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기철 씨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철 씨는 분명 서울에 있을 텐데 누가 있는 걸까요? 호기심에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기철 씨의 노트북을 켜놓고 뭔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시아버지가 밭에 나간 틈에 저는 기철 씨 방에 들어갔어요. 노트북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인터넷 뱅킹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계좌 이름이 기철 씨가 아니라 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잔고가 무려 5억 원이나 되는 계좌가 말이에요. 제가 언제 이런 계좌를 만들었다는 거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돈은 제 이름으로 된 녹차 수출 사업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기철 씨와 시아버지는 제 명의로 허위 회사를 만들어서 베트남으로 녹차를 수출한다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온 거였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말이에요. 문제는 실제로는 베트남 수출이 아니라 국내에서 싸구려 중국 녹차를 섞어 판매한 거였어요. 완전한 사기였죠. 더 황당한 건 이 모든 범죄의 명의자가 바로 저라는 거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만약 이게 발각되면 저는 사기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저는 몰래 모든 자료를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통장 내역, 허위 서류, 정부 지원금 신청서까지 모든 걸 다 말이에요. 이제 누가 범죄자인지 똑똑히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기철 씨의 서랍을 뒤지다가 제 여권과 신분증을 발견했는데 그 옆에는 다른 여자들의 여권도 있었어요. 모두 베트남 여성들이었고 나이도 저와 비슷했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저 전에도 다른 여성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더 찾아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전에 3명의 베트남 여성이 더 이 집에 시집 왔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두 1-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여권을 두고 갔을까요? 그리고 왜 연락도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인터넷으로 그 여성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중 한 명은 2년 전 실종 신고가 나 있었어요.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한국 경찰에 신고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처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엔 제 명의로 된 범죄들 때문에 오히려 제가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었어요. 그때 생각해낸 게 바로 언론이었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을 언론에 제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단순히 서류만으론 부족했거든요. 저는 그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잡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저는 몰래 녹음기를 샀어요. 마을까지 걸어가서 현금으로 산 작은 녹음기였죠. 이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 거였어요. 기철 씨가 다시 돌아온 날 밤, 저는 그들의 방 앞에 녹음기를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확인해 보니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들은 다음 달에 새로운 베트남 여성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메이도 슬슬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무서운 말까지 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당장 행동에 나서야 했어요. 이제 저도 그들처럼 연기를 해야 할 때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과 달랐어요. 저는 정의를 위해 연기하는 거였으니까요. 먼저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증거를 모아서 신고하는 것만으론 부족했어요. 그들이 저를 처리하기 전에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거든요. 저의 첫 번째 목표는 그들의 돈줄을 끊는 것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계좌였으니 제가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음흉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아버님, 오늘 시장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베트남 음식 재료를 사고 싶어서요. 시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당연히 제가 도망갈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을 테니까요. 여권도 신분증도 없는 제가 어디 가겠어요? 하지만 제겐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며칠 전 인터넷으로 찾아본 베트남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청했거든요. 제 사정을 설명하니 한국에 사는 베트남 교포 언니 한 분이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응웬 언니였어요. 언니는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된 베트남 여성이었는데 저 같은 결혼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시장에 간다고 하고 나온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어요. 응웬 언니가 미리 준비해준 가짜 신분증으로 말이에요. 물론 불법이었지만 제 목숨이 달린 일이었거든요. 은행에서 저는 5억 원 전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어요. 바로 응웬 언니가 만들어준 계좌로 말이에요. 돈은 일단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저는 그 돈으로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심부름꾼을 고용한 것이었어요. 실종된 베트남 여성들의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는 더 대담한 계획이었어요. 저는 가짜 임신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갑자기 입덧하는 척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어머, 메이야 괜찮니? 시아버지가 걱정하는 척 물어봤지만 저는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며칠 더 연기를 한 후 저는 기철 씨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물론 미리 응웬 언니를 통해 아는 의사에게 부탁해둔 상태였죠. 의사는 저희 계획대로 임신 5주라고 진단해 주었어요. 기철 씨는 기뻐했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시아버지와 기철 씨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들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애까지 생겼는데. 이게 좀 복잡해졌군. 일단 아이 낳을 때까지는 기다려야겠어.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이들은 정말로 저를 처리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에겐 시간이 생겼어요.
9개월이라는 시간 말이에요. 심부름센터에서 첫 번째 보고가 왔어요.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실종된 베트남 여성 중 한 명인 리나는 2년 전 보성을 떠난 후 부산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형체로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원 미상으로 처리되어서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2명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모두 같은 패턴이라고 했어요. 1년에서 2년 정도 살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다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려야 했어요. 저의 두 번째 계획은 내부 고발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아니라 언론과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에게 제보하기로 했어요. 응웬 언니의 도움으로 저는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와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주었죠.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해요. 정부 지원금 사기에 결혼 이민자 착취까지. 이건 정말 큰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기자는 일주일 안에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세 번째 계획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들을 속여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가짜로 베트남에 있는 제 친구가 한국에 시집 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꾸며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했죠. 정말이야? 돈이 얼마나 있는데? 시아버지의 눈이 번뜩였어요. 집도 팔고 해서 한국 돈으로 2억 정도 가지고 온다고 해요. 그날 밤 그들은 또 비밀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모두 녹음했죠. 그들은 제 친구를 이용해서 더 큰 사기를 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메이에 낳고 나면 바로 처리하자. 응, 이번엔 실수하지 말고.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그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제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어요. 탐사보도 기사가 나가기 전날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응웬 언니와 함께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동시에 신고를 넣었거든요. 제 명의로 된 5억 원 계좌와 허위 사업자 등록,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동시에 저는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리고 이틀 뒤 뉴스에서 터져나왔어요. 보성 녹차농장 정부 지원금 5억 원 부정수급. 베트남 결혼 이민자 명의 도용. 기철 씨는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메이야, 이게 뭐냐? 뉴스에서. 저도 몰라요. 갑자기 기자들이 전화하고. 저는 철저하게 모르는 척했어요. 실제로 저도 피해자였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었죠. 며칠 뒤 국세청 직원들이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모든 장부와 서류를 압수해갔죠.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시아버지는 완전히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평생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일주일 뒤 경찰이 와서 기철 씨와 시아버지를 연행해 갔어요. 사기 및 서류 위조 혐의였죠.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불쌍한 며느리만 고생했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악역은 완전히 바뀐 거죠. 하지만 정말 통쾌했던 건 재판 과정이었어요. 기철 씨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피해자라는 증거만 나왔죠. 녹음 파일에서도 저는 항상 피해자로만 나왔고 그들이 저를 처리하려고 했다는 대화만 명확하게 들렸어요. 아내가 모든 걸 꾸민 거예요. 저 여자가 다 계획한. 기철 씨가 법정에서 소리쳤지만 판사는 냉담하게 받아쳤습니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인 부인을 또다시 모함하고 있군요.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시아버지 김판수에게는 중간간 및 지속적 성추행, 가정 내 권력 남용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년이 선고되었고 기철 씨에게는 방조 및 범죄 은폐, 배우자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으로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불법 편취한 5억 원 전액과 추가 벌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농장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집도 경매에 나와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이미 5억 원을 안전한 곳에 옮겨뒀으니까요. 6개월 뒤 저는 조용히 보성을 떠났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작은 베트남 음식점을 차렸어요. 평범한 이름의 작은 가게였지만 제가 진짜 원했던 삶이었어요. 응웬 언니와 심부름 센터에서 찾아낸 다른 실종자인 리나 언니도 가끔 도와주러 왔어요. 우리는 진짜 서로 의지하는 가족이 되었죠. 가끔 뉴스에서 그들 소식이 나왔는데 시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안 좋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뿐이었죠. 1년 뒤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결혼이민자 보호법이 개정되었다는 거였어요. 이제 신분증이나 여권을 함부로 보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한국어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메이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거예요. 응웬 언니의 말에 저는 뿌듯했어요. 제 복수가 단순한 개인적 복수로 끝나지 않은 거니까요. 지금은 음식점도 잘 되고 있고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과거를 다 알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주거든요. 가끔 보성 시절을 생각해봐요. 그때의 무력했던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복수는 정말 달콤했어요. 하지만 더 달콤한 건 제가 이제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때로는 참고만 사는 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용기 있게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죠. 물론 메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메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 댓글은 꼭 부탁드려요.